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첫 진도 나가는데요. 먼저 선생님이 나눠드린 계획표 하나만 좀 보실까요? 자, 거기 보면은 우리 1년 진도가 이래요. 먼저, 일단 오전에 기본 이론을 익히고요. 요게 이제 거의 두 달 과정씩 한 2회 정도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이제 기본 이론은 익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후에 야간에 이제 한 10월, 11월 요때부터 이제 심화 단과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검토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뭐 독학을 하든 어쨌든 공부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를 염두하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면 지금 우리가 뭐 국가직을 보든 지방직을 보든 아니면은 뭐 교육청을 보든 아니면 소방직 또는 기타 뭐 다른 시험을 보든 기본적인 요 교재들이요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교재가 안 나왔는데 작년 교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교재인데 학원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새 기출 문제 조금 넣고 값이 조금 올라가면서 페이지 늘어나면서 또 새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 교재가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교재를 가지고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몇 문제 풀어요? 국어 시험 문제? 20문제예요. 국회직은 25문제인데, 법원직이 25문제인데, 국회직은 이제 20문제고 오지선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법원직하고 그리고 국회직은 관계가 없죠. 여기 혹시 법원직을 준비하는 친구는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요. 법원직 전문으로 하는 데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직 국어는 우리하고 시험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법원직 국어의 경우에는 문학 문제가 7, 80%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문학이 20% 내외인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는 부족하고 거의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 경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직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 국회직을 준비하는 친구도 수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직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비록 국회직 8급이라 7급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국가직 7급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직은 거의 평균이 60점 내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생각했다면 국회직 문제는 지금 공부하는 데서 좀 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소방직을 보든 교육청을 보든 아니면 또 국가직을 보든 지방직을 보든 지금 이 수업이면 이론은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훈련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는 20문제를 맞춘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별거 아닌데, 이게 만약에 1000페이지를 정복한다 이러고 공부하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두 달 안에 끝냅니까? 48시간 안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20문제 맞춘다라고 초점을 두고 공부하세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은 공부하러 와야지 수업을 들으러 오면 안 돼요. 우리가 동영상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동영상 틀어놓고 듣다 보면 잠들고, 그죠? 딴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업만 듣고 가지 말고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즉 바꿔 말하면 좀 대답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활기차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거기 프린트 학습 계획서에 48개를 뽑아놨어요. 자, 이 48개 항목에서 20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진도도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옆에 체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해야 될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하는 것은 옆에 메모해 놨다가 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틀림없이 국어는 좋은 점수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어만 좋은 점수 받아서는 안 되죠. 5과목이 모두 고루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국어에 집중하세요. 그죠? 내일은 또 다른 과목에, 그죠? 가끔 이 스님들 중에서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과목은 뭐
뭐 일주일 내내 조금씩이라도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만 보세요. 국어는. 알겠습니까? 하루만 보는 것도 장한 거야. 대부분은 하루도 안 봐. 그냥 와서 공부하는 걸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는 힘들고 오늘 하루만 좀 국어를 집중해주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한자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운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면 두렵지가 않은데 모를 때 무서운 거예요. 이해돼요? 한자를 여러분들이 걱정은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야? 무섭지. 그러니까 한자에 있어서도 스님이 좀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공부는 스스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할 건 언어의 특성과 기능부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48개 항목에서 문제가 하나하나씩만 나와도 48문제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20문제니까 어떤 해에는 뭐 1번 항목이 나왔다가 어떤 해에는 2번 항목이 시험에 나왔다가 이런 순서입니다. 스님이 2008년도 우리 시험이 바뀐 게 2008년도죠. 2007년도까지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다가 2008년도부터 문제를 공개했고 그리고 지방직이 원래는 인천은 인천대로 따로 보고 또 어디야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따로 보고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따로 보고 이랬는데 모두 같은 날 같은 문제를 보기 시작한 게 2008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게 2008년도고 그리고 그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여러분들 즉 시험에 나왔던 항목을 최대한 최소 공배수로 제가 뽑아낸 게 이 4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 단원들 하나하나마다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은요. 여러분들 학원 계획표에는 9시부터 이렇게 4시까지 돼 있고 오후 4시까지 돼 있고 요 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즉 오전에 4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학생도 힘들고 선생도 힘들고 그래서 3시간 하겠습니다. 그래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죠. 대신 점심시간을 우리가 3시간 공부하고 9시부터 10시, 11시,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그리고 1시까지 요때 점심을 먹든 아니면 좀 쉬든 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1시부터 4시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뭐 반대 없으시죠? 또 반대하기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요렇게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시간 동안 스님도 1시간 동안 점심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좀 쉽니다. 쉬고 그래야 또 오후에 또 팔팔하게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니까 여러분들도 점심은 소량만 드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학원에 점심 먹으러 오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소량만 드시고 그리고는 또 다음 계획을 잡고 이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스님이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학원이 과거에 여기가 아니라 3년 전에 저쪽 종강역 근처에 있을 때에는 거의 5층 건물이 다 공무원 학원이었어요. 지금은 중개사가 아래층에 있지만 그때는 2, 3, 4층을 또 공무원이 하고 5층을 중개사가 하고 했는데 그럴 때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럴 때는 막 몇 반씩 나눠지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거의 4, 5일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 그래서 전부 동영상 듣는다고 집에 처박혀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강이 우리뿐만 아니라 노량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영상이 어찌 보면은 뭐 저렴한 느낌도 들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특히 지방 친구들이 이 동영상을 많이 선호하는데 동영상과 함께 계속 잠들고 그래서 살만 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지금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요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제일 밑에 거기 단원의 빈출하고 선생님 카페 주소를 적어놨죠. 그래서 거기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선생님이 2003년도부터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 회원 수는 꽤 있어요. 한 10,000여 명 있는데 문제는 활동 인원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럴 때는 그 카페에 맨 밑에 써놨지? 즉 김철민 선생 공무원 구호교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선생님 이메일도 있고
또 연락처도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때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으니까요. 거기를 이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스님은 지각 결석이 없을 거예요. 스님 스스로가. 이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도 지각 결석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은 선생이든 학생이든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태도, 즉 지각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석하지 않고, 그죠? 그걸 서로 약속하고 2달간 바짝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익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님도 더운 여름날이지만 분발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분발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스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에 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1단원부터 출발할게요. 자, 언어의 특성과 기능부터. 그러니까 이번 시간 공부 딱 끝나면 언어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언어의 기능이 뭔지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임시 교재 나누어 드렸고 또 기존 교재도 똑같아요. 페이지가 12쪽을 펴시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프린트도 12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책을 봅시다 하면 책을 보고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하면서 중요한 건 필기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공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그죠? 그리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러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야 졸리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공부했다 이런 실감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요?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학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험서에는 언어란 무엇인가 자질구레한 말이 써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핵심을 얘기하면 우리는 결국 국어가 언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어에 다양한 언어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이기 때문에 언어에 관한 특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특성은 결국 우리 한국어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요. 얘가 2013년도에 한번 출제되고 그리고 2010년도 한번 출제되고 그리고는 근래에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또 처음 배우는 부분이라 내용이 쉽고 그리고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어쩌다 한번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볍게 한번 들어두면 됩니다. 자, 먼저 언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도 있고, 그죠? 신호등의 경우에는 빨간색 또 녹색으로 즉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언어라고는 안 해요. 따라서 이 언어를 포함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심벌들을 뭐라고 해요? 기호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는 뭐다? 의사소통의 기호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기호 안에서도 이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인간만이 쓴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우리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를 보면은 개미들도 뭐 어때요? 의사소통을 하죠. 그죠? 페로몬 이런 걸 분비해서 즉 의사소통을 한다고 나옵니다. 또 벌 같은 것은 이렇게 그 회전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또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강아지도 또 자기들 나름의 이런 신호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건 누구만 쓴다? 인간만이. 그래서 인간만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리고 기호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반드시 언어는 형식과 그리고 내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즉 언어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형식이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귀로 들리는 이 말, 청각으로 들리는 이 음성이 즉 언어의 형식이 되겠고 그리고 내용은 그 음성에 담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 이게 언어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특성을 하나하나 짚어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언어는 음성과 그리고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는 1차적으로 기호의 일부다. 자, 문제는 이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꽃이라는 꽃하고 여러분들한테 발음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의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즉 내용물이 떠올라야 그래야 기호가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거꾸로 촉하고 발음을 했어요. 그죠? 촉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 이 글자는 뭐예요? 언어가 아닌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언어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음성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요렇게 생긴 내용물을 꼭 꽃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걸 꽃이라고 하지라고 배워서 그렇지 실제로 이걸 꽃이라고 불러야 될 만약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꽃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를 우리나라만 꽃이라고 부르지 다른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죠. 우리가 한자어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기호를 써요. 꽃 화자를 씁니다. 그죠? 자, 한자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한자는요. 우리말은 여러분들 가나다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는 뭐 가나다라 하고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한자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통으로 공부해요. 그냥 꽃 화자 이렇게 공부해요. 그렇죠? 한자에 가나다라와 같은 그런 걸 공부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하면 할수록 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즉 한계가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도 뭐가 있다? 가나다라가 있다. 그 한자의 가나다라가 뭐냐면 부수예요. 부수. 얘는 풀초자고요. 얘는 화라는 변화할 화자예요. 이 둘이 만나서 즉 꽃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화는 발음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 풀초자는 뜻을 담당해요. 그러면 이 발음을 담당하는 화자를 알고 있다면 이 말의 즉 발음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고 처음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요 풀초자를 알고 있다면 이 단어를 처음 보더라도 이게 뭔가 식물과 관계되는구나. 꼭 꽃이 아니더라도 식물과 관계되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무 목자가 여기 있으면 그죠? 이 나무 목자와 즉 관계된 이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단어를 만나면 우리는 처음 보더라도 이 단어가 분명히 나무와 관계된 뜻을 나타낼 거다. 나무와 나무가 있으니까 숲을 님자고 여기에 또 나무를 위에 올려놓으면 너무 나무가 많네요. 그럼 울창할 삼자고. 됐습니까? 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한 요 나무 목자 또 이런 변화할 화자 이 풀초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수라고 해요. 부수. 한자는 부수로 이루어진 글자고 그리고 한자어의 80%는 형성자예요. 형성자는 뭐냐면 음을 담당하는 부분과 뜻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수를 하면 처음 보는 글자라도 이건 이런 의미일 거야. 이건 이런 뜻일 거야 하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이 낱말은 우리말로 이런 뜻이니까 분명히 한자를 내가 모르더라도 이 한자에는 분명히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이 토의 할 때 의자가 우리 의자는 많죠. 이 뜻 의자, 의로울 의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 의자나 의로울 의자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은 말로써 격렬하게 회의하는 거야. 그러면 말로 회의를 하는 거니까 단순한 뜻이나 의리가 아니라 말로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의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원변이 붙어야 된다 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이 글자를 공부하면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토의 뭐였지? 이러기보다는 토의는 말로써 격렬하게 논의하는 거니까 말씀 원자가 있겠구나 하고 객관식 문제니까 주관식이면 이렇게 공부하는 건 힘들죠. 왜? 못 쓰는데 뭐. 그러나 객관식이니까 말씀 원자가 들어있는 걸 찾아야겠구나 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
이건 찍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한자가 모두 몇 개냐? 부수가 247개야. 요것만 알면 돼. 일단 요것만 알고 그 나머지는 뭐야? 글자를 볼 때마다 이제 또 공부할 자료들이 있어요. 동음이어나 동자이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자료들을 공부할 때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이런 부수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의미일 거야. 이건 이런 부수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추론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부수를 익혀야 돼. 근데 대한민국 모든 수험서에 부수를 안 넣어놨어. 왜? 외워야 될 한자만 들어있고 부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없어. 그래서 부수 자료는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놨어. A4 2장이에요. 그런데 247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겁먹는 친구도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40여 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싶겠지만 이거 뭐 사람 인자 이거 알잖아. 마음 심자 이거 알잖아요. 그죠? 달월자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더 익히면 돼. 이해되세요? 자, 분명히 지금 하겠다는 의사표시지, 그지? 자, 그래서 부수를 이번 주 과제 메모에 거기 계획표 옆에다가 써요. 하여간 초등학생처럼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계획표 옆에다가 메모에 거기 1 언어의 특성과 기능 옆에 이번 주 과제야 뭐야? 부수 익히기. 부수 익히기. 그 이번 주 지나서는 한자 247개는 알고 오자 이거야. 부수 익히기. 알겠어요? 딱 하라는 것만 해. 그리고 다음에 또 뭘 해야 될지 말을 할 테니까 그것만 착실하게 해. 그러면 한자도 별거 아닌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공부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없나요? 없어요 임마.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한자에 관련된 책 볼 필요 없고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거 다 볼 필요 없고 딱 보라는 것만. 일단은 부수부터 익혀. 그래서 최소한 선생님하고 한자 나올 때마다 대화할 때 자 여기 사람인변이 들어갔지 여기 마음신변이 들어갔지 여기 불화자가 들어갔지 이런 말을 서로 알아들어야 돼. 됐어요? 마치 가나다라를 알듯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ABCD 모른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한자는 전혀 그런 거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통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진척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부수는 익히고 오자.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형태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즉, 그렇다면 내용은 똑같은데 부르는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 필연적이지 않다. 이해됩니까? 필연적이지 않다. 이렇게 같은 내용물을 가리켜 여러 나라에서 말이 다르고 또 심지어 우리말에도 발음은 감상 이러지만 실제로 그 뜻에 있어서는 즉 단순히 감상, 생각이라는 이런 뜻도 있고 또 살피다, 감상, 뭔가 영화를 즐기다, 감상 이런 뜻도 있고 또 감상해서 상처 입을 상자를 써서 마음이 뭔가 감상적이다 이런 감상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음이어라 하죠. 이런 동음이어가 존재하는 이유도 의미는 다 다른데 뭐가 같아? 우리말로 발음이 같아. 그죠?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 언어의 어떤 특성? 바로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의성이다라고 불러. 자,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이미 들었던 친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척 하지 마. 자, 그래서 음성과 의미는 서로 필연적이지 않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 자의성. 자의성. 그래서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내용물을 음성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의미는 다 다른데 즉 소리, 음성이 같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한다? 자의성을 말한다. 자의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임의성이라고도 합니다. 자의성을 다른 말로 임의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 자의성이 출제됐을 때 다음 중 언어의 특성 중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를 뭐라고 하나? 이건 한 10년 전 문제. 그건 10년 전 문제.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 문제를 풀 때는 뭐야? 외워버려도 돼. 그냥 외워버리고 자의성? 이러면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묻지 않죠. 다음 보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얘가 말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즉 꽃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꽃이라고 하지만 중국어로는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또 우리말로 감상이라고 똑같이 발음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즉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즐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상처 입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은 얘가 말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론은 같은데 묻는 타입이, 스타일이 뭐야? 달라진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전 공부하던 분들이 훨씬 쉬웠어. 왜? 제대로 이해 안 돼도 그냥 외워버리면 됐어. 언어의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은 걸 언어의 특성 중 자의성이라 한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냥 자의성 이렇게 답하면 됐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 수 있어야 돼. 예를 들 수 있어야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어나 영어나 문법은 똑같아. 어떤 이론은 간단한데 그걸 예를 들면 그건 실력이 있는 거고 예를 들지 못하면 실력이 부족한 거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다 알아들어. 근데 뭐야? 문장을 못 만들어. 그럼 실력이 없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알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 수 있는가 이걸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언어의 자의성을 말했습니다. 다음, 이제 언어가 자의적이다. 즉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봉착하냐면 바로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면, 같은 나라의 말이 아니면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럼 이거 낭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는, 그 한국어라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일부러 이렇게 생긴 건 꽃이라고 하자 하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약속의 결과죠. 즉 언중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언중이 뭐냐면요, 말씀 언자, 무리 중자. 그럼 뭐야? 말하는 무리. 즉 같은 말을 하는 무리, 이런 뜻이야. 즉 언중이라는 말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약속의 결과다 이거야. 그래서 이를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란, 언어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언어가 자의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같은 언어를 쓰는 언중들끼리 약속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 중 언어는 언중의 약속의 결과다. 이를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라고 한다. 됐죠? 다음. 문제는 이렇게 한번 약속했으면요, 웬만하면 바뀌지 말아야죠. 우리 가끔 표준어가 추가되기도 하죠. 그죠? 즉 과거에는 틀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추가되기도 하는데 그게 1년에 한두 차례, 많으면 한두 차례, 그 외에는 뭐야?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즉 언어는 쉽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이 사회성은 다른 말로 하면 바뀌면 안 된다 해서 한자로 불력성이다라고 합니다. 불력성. 선생님이 이번 달에는 일부러 한자를 좀 많이 써보려고 그래, 칠판에. 왜냐면 익숙해지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불력성. 아니 불자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책받침이 있어. 요 책받침이, 요건 항상 이동한다는 의미야. 그리고 얘는 역이라는 발음을 담당하고, 그래서 거꾸로 바뀔 역자예요. 그래서 불역성 하면 무슨 뜻? 바뀌지 않는 성질. 그래서 한번 약속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이야. 우리 품성성자는요, 마음신변이 옆에 붙어 있죠? 여기 날생자가 성이라는 발음을 담당하고,
따라서 우리의 본바탕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바탕을. 그 천성 그럼 뭐야? 원래 타고난 본바탕.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따라서 불력성하면 바뀔 수 없는 성질. 그걸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라고 한다. 그럼 질문. 언어가 사회성을 갖는 것은 어떤 특성이 전제가 된 거다? 어떤 특성? 자의성이 전제가 된 거지. 자의적이라 사회성이 필요한 거지. 왜?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일부러 약속을 해야 됐던 거죠. 뭐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려왔는데 세월이 흐르면 원래 있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새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요.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정확히 2007년이래. 불과 10년 된 거예요. 그죠? 꽤 지금은 뭐 모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게 겨우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2G폰, 3G 이런 거였는데 요 10년 만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스님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왠지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 같아. 그만큼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다가 만들어지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하는 거죠. 또 요새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제일 화제가 되는 말이 뭐야? 제4차 혁명. 그죠? 이런 말들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말도 없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나중에 후민정, 고조문법을 배우면 이런 표기를 보게 돼요. 나란 말싸미 뒹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하고 어때요? 완전히 표기 방법이 다르죠. 이건 바꿔 말하면 뭐야? 변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언어가 변한다는 겁니다. 즉, 한 번 동시대에 약속을 하면 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시간을 거슬러 보면은 변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는 이 사마띠라는 말 무슨 뜻이죠? 통하다. 즉 통하지 아니함으로 통하다라는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언어는 세월이 흐르면 변하더라. 즉 신생, 성장, 사멸. 즉 마치 생명체처럼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변천이라고 해요. 변천. 자, 요 용어도 알아야 돼. 시간이 흐르며 변하는 걸 뭐라고 불러? 변천. 이렇게 변천이 일어나는 건 바로 언어가 자의적이라. 언어가 자의적이라 세월이 흐르며 또 약속된 게 깨지기도 해요. 이걸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조심할 게 역사성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국어의 문법 시간에 배우는 역사성과 여러분들이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또는 기타 한국사나 이런 거 공부할 때의 역사성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과목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역사성은 무슨 뜻이다? 언어는 세월이 지나면 뭐한다? 변천한다. 그러므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바뀔 수 없는 건 불역성이라고 말했으니까 바뀔 수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하겠어? 가역성이라고 하죠. 이 가자는 이 불자와 서로 대립되는 단어지. 즉 오늘 가자 아니 불자. 따라서 불과 가는 서로 대립적 단어죠. 그래서 불역성이다라고 불역성이다 아니 가역성이다. 이번에는 가역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 그런데 음성과 의미는 서로 필연적이지 않은 자의성을 갖는다. 언어가 자의적이다 보니까 즉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중은 약속을 했다. 사회성. 그런데 그 약속한 게 세월이 바뀌면 세월이 흐르면 변천하더라. 이를 언어의 특성상 역사성이라 해요. 그리고 이 사회성과 역사성의 전제가 되는 게 뭐다? 언어가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됐죠? 여기까지가 언어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 세 가지입니다. 즉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자, 여러분들 교재 15쪽을 펴보시면요.
거기 예문이 하나 나옵니다. 15쪽에 오른쪽에 사회성을 위반한 사례 해가지고 네모 박스가 나오죠. 그죠? 사회성을 위반한 사례 해서 네모 박스가 나오는데 이걸 문제화해서 그 오른쪽에 써놨는데요. 일단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요. 이게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이 백설의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 자, 보면요. 변해야 돼. 뭔가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자 그에게는 자명종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내 아파오기 시작했으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자명종 소리가 다시 들렸으며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 책상이 그 책상이구나 하고 그 남자는 중얼거렸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그림, 똑같은 책상을 나는 책상이라고 부르지. 그림을 그림이라 부르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또 사람들은 의자를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미칠쳐.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 거지? 자, 이 인물은 뭘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 왜 책상을 책상이라 불러야 되지? 왜 그림을 그림이라 불러야 되지? 여기에 의문을 가졌죠. 그죠? 그런 다음에 왜 침대를 그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침대를 그림이라 부르자라고 했어. 자, 뭘 파괴한 거야? 사회성을 파괴한 거죠. 그리고 뭘 이용한 거야? 뭘 이용한 거야? 자의성을 이용한 거지. 굳이 침대를 침대라고 부를 이유가 있나? 따라서 이 등장인물은 자의성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뭘 파괴한 거야? 사회성을 파괴한 거지. 이 등장인물의 미래는 예측되죠. 친구가 없어지겠지. 여기서요. 즉 다른 이름으로 부르니까 친구가 없어지고 결국 고독사를 할 거야. 따라서 굉장히 암울한 모습을 보이겠지. 자, 이해됐어요? 대신 요런 거 좋아하는 친구끼리 모일 수는 있겠지. 그래서 같이 서로 침대를 그림이라 부르고 저쪽은 또 뭐 자명종이라 부르고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도 즐거워하는 뭐 이런 상황이 가능하겠는데 일단은 여기 등장인물은 사회성을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언어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자의성을 이용하고 있다. 자, 칠판으로 와서 이제 나머지 특성 중 먼저 분절성 그리고 추상성 그리고 개방성. 자, 요 세 가지를 또 확인을 합시다. 분절성, 추상성, 개방성. 자, 간단합니다. 분절성은요.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매우 긴밀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물 또는 사람 이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가졌다.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가졌다. 이걸 분절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6쪽을 펴시면요. 거기 분절성의 예로 다음과 같을 들었습니다. 무지개를요. 무지개 하면은 그 색깔이 분명히 구별이 안 되는데 우리는 무지개 하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하고 일부러 7가지로 끊어 표현하죠. 실제 무지개는 절대 색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무지개 색을 5가지로 말하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또 12가지로 말하는 나라도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별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언어로 끊어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 동서남북 등의 방위. 실제로 동서남북이 구별이 돼?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어떤 기준을 두고 동서남북하고 구별을 지어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계절은 딱 부러지게 구별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면 봄이야. 이 정도는 여름이야. 하고 끊어서 표현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를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다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 이 추상성이라는 말은요.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그림이나 이런 음악 등 예술에서는 추상적이다 그러면 쉽게 알아먹기 힘들 때, 뭔가 모호할 때
이럴 때 추상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언어에서 말하는 추상성은 뭐냐면요. 일반화한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구체적인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시킨 개념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방금도 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계에는 꽃은 없어요. 대신 장미가 있고 백합이 있고 튤립이 있고 이러지. 그런데 그것들의 같은 속성, 뭐 향기가 있고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광합성을 한다. 이런 같은 특성이 보이면 즉 꽃이다 하고 말을 만들어 쓰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고 책상도 마찬가지고 개별적인 그 단어들은 실제로 한 가지 사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물들의 공통적인 걸 뽑아서 그런 말을 만들어 쓴다고. 이해돼? 따라서 우리가 쓰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뭐야? 그런 추상화를 거친 거야. 그래서 언어의 추상성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다. 즉 언어는 모두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야. 실제 단어는 하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물은 뭐야? 여러 개란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 예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단 고유명사는 예외지. 고유명사는 왜? 하나의 사물이, 하나의 명칭이 하나의 사물만 말하니까 고유명사는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추상성이라는 얘기는 언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단 고유명사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 기억하고. 왜? 남대문은 남대문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되나?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잖아. 여러 개별적인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무리를 이순신 장군이라 해. 이건 아니잖아. 이해돼요? 따라서 이런 고유명사는 추상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 개방성은 뭐냐면요. 이 개방이라는 말도 우리가 여러 과목에서 함께 쓰는데 한국사에서는 문호를 개방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즉 그 나라의 어떤 외국에 대해서, 그죠? 그 나라의 폐쇄적인 정책을 열 때 우리가 문호를 개방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언어학에서 말하는 개방성은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즉 언어 사용에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스님이 얼핏 들은 이 상식으로는 그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영어 알파벳으로 된 제일 긴 단어가 A4 2장이래요. 한 단어가. 미친놈들이지. 그걸 어떻게 써? 그런데 실제로 만들려면 그런 단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 제약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우리 용 꿈꿨어 그래. 그 용이 뭐야? 용은 실제하지 않는 동물이야. 근데 우리는 용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그만큼 언어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개방성.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창조성이라고도 해요. 개방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창조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성이다. 자, 여기까지가 즉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이 가장 기본적인 1차 특성. 그 다음 두 번째 2차 특성이 분절성, 추상성, 개방성. 그리고 이제 끝으로 언어의 마지막 특성은요, 바로 규칙성과 체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거기 18쪽을 넘기시면요, 언어의 구조와 특성이라는 표현으로 써놨는데, 언어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스님이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그렇게 막 써놨어요. 외로워서 써놓은 거야. 따라서 우리가 그걸 볼 게 아니라 지금 스님 설명을 들으세요. 언어는 간단한 거야. 모든 언어는 반드시 그 나라 말에 대한 어법이 있지. 어법. 그죠? 규범이 있어.
그래서 그 규범을 따라야 돼. 우리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은 뭐야? SOV의 구조야. 영어의 기본 구조는 뭐지? SVO의 구조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 먹으러 가 밥을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그런 말 들었을 때는 아 제가 좀 힘든가 보구나 이렇게만 느껴지는데 이놈이 말할 때마다 그죠? 너는 먹으러 가니 밥을 이렇게 하면 아 좀 이상한데 그죠? 이런 의문이 들게 되잖아. 그리고 얘가 계속 나 내일은 잘 거야 일찍 침대에서 이러면은 아 앞으로 얘하고는 연락을 끊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만큼 규범을 안 따르고 있잖아. 이해돼? 따라서 모든 언어는 나름의 뭐가 있다? 규범이 있다.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불러? 규칙성. 됐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먹었어 밥을 이 문장이 범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규칙성. 규칙성을 위배하고 있는 거지. 됐죠? 다음. 체계성은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가장 하위 요소인 음운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고 음절이 모여 형태소를 이루고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이루고 단어가 모여 어절을 이루고 어절이 모여 문장을 이루고 이 문장이 모여 담화, 즉 이야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문법 요소 중 가장 큰 단위는 담화, 이야기고요. 담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죠. 즉 음운이라는 가장 하위 요소에서 이제 담화라는 당연히 담화는 이야기니까 말씀 변변이 들어가지. 그지? 담화라는 가장 상위 요소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는 담화를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 이렇게 언어는 체계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위 요소가 뭐예요? 상위 구조를 이루고 이렇게 언어가 체계화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체계성. 반면에 언어는 따라야 될 규범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규칙성. 자, 그럼 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그것으로 문장을 만든다면 그 단어는 아무렇게나 즉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규칙에 따르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에는 두 가지 룰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19쪽에 보시면 폐쇄적 선택, 개방적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즉 19쪽 맨 아래에 개방적 선택, 폐쇄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예전 교재는 이 선택에 대한 얘기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에만 새 교재에 들어가 있는데 쌤이 본래는 설명을 다 했던 건데 지금 예전 교재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새 프린트에만 있습니다. 19쪽을.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19쪽 맨 아래에 보시면 체계화 선택하고 개방적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는 폐쇄적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냐 얘? 폐쇄적 선택? 자식들이 개방적 선택만 써놨네. 자, 개방적 선택이라는 그 밑에 있구나. 폐쇄적 선택. 글자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못 봤네요. 그래서 개방적 선택과 폐쇄적 선택이 있어. 자,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해 볼게. 여기 봐봐요. 철수라는 낱말을 가지고 그리고 영화라는 낱말을 가지고 그리고 보다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철수를 주어 자리에 두고 그리고 이 자리에 가라는 주격 조사를 쓰고 또 영화라는 단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자리에 를 하는 목적격 조사를 쓰고
그리고 이 보다라는 동사는 시제에 맞춰서 현재면은 본다, 과거면은 보았다 하고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이와 같은 문장은 선택을 거친 거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선택을 한 거야. 이 언어를 이용한다는 게 선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뭘 해보면 금방 하냐면 저걸 영작한다고 해봐. 그럼 영작한다고 하면 벌써 여러분들 뭐야? 아, 영화에 해당되는 영어 어휘 떠올릴 거고, 또 보다에 해당되는 영어 어휘, 이걸 she를 써야 되는지 look을 써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보다는 의미. 그럼 뭘 써야 될지, 또 순서는 과연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로 할 건지 이걸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든다는 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선택하고 그 선택을 규범에 맞게 쓰는 거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그 선택 중에 지금 노랗게 쓴 이 부분은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제한돼 있지. 목적격 조사로 쓸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지. 을 아니면 을이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 이 아니면 가야. 다른 건 쓰면 안 돼. 이해돼요? 여기다 르를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문법적인 선택은 제약이 있다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폐쇄적 선택. 그래서 폐쇄적 선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문법적 선택이야. 폐쇄적 선택은 문법적 선택이야. 반면에 개방적 선택은 어휘 선택이야. 어휘 선택. 지금 여기 철수나 영화 이 자리에는 얼마든지 주어가 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목조가 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올 수 있어. 이해돼? 그러나 이 문법적인 말해주는 요 두 단어는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에는 옳게 제한돼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폐쇄적 선택. 반면에 어휘 선택은 뭐라고 한다? 개방적 선택. 이해돼? 또한 이 앞에 어제라는 이 부사가 딱 들어가면, 그죠? 무조건 이 보다는 뭐라고만 써야 돼? 보았다라고만 써야 돼. 그래서 얘를 나중에 형태수 분석하면 보다라는 말에 과거 시제 선어 멀음이 아쉬운 거야. 이걸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지. 왜? 이 어제라는 시제와 일치를 시켜야 한다는 문법적 제약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보다가 보았다라고 썼을 때에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문법적 선택, 폐쇄적 선택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폐쇄적 선택이란 선택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말한다? 문법 선택을 말한다. 개방적 선택이란 뭘 말한다? 그 이외에 어휘 선택을 말한다. 개방적 선택은 어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밑줄 친 가, 기억, 밑줄 친 를, 니은, 아니지, 영화, 니은, 그리고 밑줄 친 리을, 디귿, 그리고 보았다, 리을. 자, 밑줄 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가장 선택의 제약이 적은 것은, 밑줄 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가장 선택의 제약이 적은 것은,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개방적 선택을 물어보는 거고. 답은 몇 번이 돼? 리을? 니은이 되겠지. 이해돼? 얘는 이가 둘 중에 하나고, 얘는 을을 둘 중에 하나고, 얘는 기껏해야 본다, 보았다, 보겠다 셋 중에 하나야. 근데 얘는 뭐야? 얼마든지 뭐 드라마를 보았다, 연극을 보았다, 그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 이해했어요? 여기까지가 언어의 특성을 공부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요, 언어의 기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